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덥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수분이 항상 중요하지만 많이 땀을 흘리기 때문에 단순히 물만 섭취하시는 것뿐이 아니고 염분기도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습도가 높아서 생활하시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씩 쐬는데 에어컨보다는 물과 함께 좀 이겨내시는 것이 가장 면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독서 죽음을 부르는 만찬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었는데 5장인데 이게 이제 농약, 트랜스 지방 그리고 악순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장이 이제 농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농약을 안 칠 수도 없고 쳐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27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약은 쇠고기의 지방질뿐 아니라 마실 물까지 점령했고 우리 식탁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첫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성인만큼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93년 캐나다 국립연구회는 규제기관에서 허용하는 수치는 보통 성인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잔류농약에 취약하며 성인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게 뭐 93년이면 벌써 3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죠. 뭐 미국의 얘기이긴 하지만 1에서 5세 사이 아동 중 25만 명 이상이 매일 20여 가지가 넘는 농약을 섭취하며 100만 명 이상이 적어도 15가지 농약을 섭취한다. 전체적으로 1에서 5세 사이 아동 2천만 명이 매일 적어도 8가지의 농약을 섭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매년 어린이 한 명당 2,900가지가 넘는 농약 잔류물을 섭취하는 셈이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뭐 그냥 뭐 그거를 막 집어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사과나 시금치, 복숭아, 배, 딸기, 칠레산, 포도, 감자, 강낭콩 이런 것들에 이제 농약이 검출되다 보니까 이런 음식물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농약을. 또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고기의 지방에도 농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나온 얘기들로 농약 화학품 202가지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량으로도 정신지체, 집중력 장애, 뇌성마비 등 수백만 가지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식품에 농약 잔류물이 남아 있다. 고기와 물뿐만 아니라 우유, 기름, 곡물, 빵, 면류에도 농약 잔류물이 들어있다. 이 목록에 채소와 과일 역시 명예롭지 못한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사실은 먹을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후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너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후조치를 안 해주면 아이들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장은 이제 에틸렌가스, 그다음에 인공착색제,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하여간 아질산염인가? 아스파탐 그 얘기로 지금 이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콜라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이 B군으로 지금 잡아 넣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은 확실한데 이게 이제 인체에 얼마큼 해를 미치느냐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간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시끌시끌한데 어쨌든간 인공착색제 이제 그다음에 토마토 얘기는 뭐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사실은 토마토가 GMO 식품의 원조입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제일 먼저 GMO 유전자 조작을 해서 토마토를 만들었었거든요. 213페이지에 이제 비만 유행병이 확산되는 이유와 그 근원을 파헤쳐본 결과 비만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만은 우리 식생활의 근본 변화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래서 99센트짜리 햄버거의 진짜 가격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때에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다. 기본 규칙은 땅에 가까이 자라는 작물일수록 농약을 더 많이 치는 것이다. 자연 보호막이 없는 작물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딸기는 농약을 가장 많이 맞는 과일 중 하나다. 이에 비해 겹겹의 이파리에 쌓여있는 배추는 농약을 훨씬 덜 흡수한다. 그러므로 껍질째 먹는 과일이나 채소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영양은 풍부하지만 깨끗이 씻어도 농약 잔류물이 남기 때문이다. 땅에 가까이 자라고 자연 보호막이 없어 껍질째 먹는 토마토는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된 작물이다. 토마토가 가장 많은 농약에 노출된 작물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마토를 가지고 최초로 GMO를 테스트했던 게 토마토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그냥 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또 여기서 이제 공장식으로 재배하는 토마토에는 제초제도 다량 사용된다. 플로리다주의 재배업자들은 토마토를 심기 전부터 다 자랄 때까지 제초제 14가지를 살포한다. 이러니까 아이들 몸에서 그런 농약 잔류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276페이지에 또 이제 미국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이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토마토는 진균류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에 염소수에 푹 담근다. 비록 2분 동안이지만 그동안 토마토는 염소수를 일부 흡수한다. 특히 표면에 상처라도 있으면 더욱 빨리 빨아들인다. 그 다음 에틸렌 가스로 가득 찬 저장고에서 2, 3일 동안 숙성시킨다. 과일의 성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체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를 인위적으로 숙성시키기 위해 다량 쏘이면 당근에는 쓴맛이 많이 나고 아스파라거스가 질겨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답니다. 또 토마토를 더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인공 착색제 처리를 한다. 설 익은 상태로 수확하는 오렌지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그 과일의 색이라고 생각하는 색을 표면에 똑같이 입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말 토마토인지 과일인지 이제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쩌면 GMO 식품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한번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63장은 매년 1만 명이 사망 중이라고 얘기를 나오면서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아마르티아세는 이 주장에 대해 기아는 일부 사람들이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로 죽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꼭 이 책에서뿐이 아니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NAS 과학자들은 발암성 농약 53%를 가지고 그 영향을 수치하고 분석하여 식품 속 잔류 농약으로 인해 발생한 암 환자 수를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인 2만 800명이 발암성 잔류 농약으로 인해 암에 걸린다고 한다. NAS는 연간 발생하는 새로운 암 10건 가운데 5명이 희생된다는 규칙에 근거하여 농약 때문에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유독 물질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고 처음 공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NAS는 뭐냐면 내셔널 아카데믹 오브 사이언스 그래갖고 과학한림원이랍니다. 여기서 했더니 농약으로 2만 800명이 농약 때문에 암이 걸린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약을 안 치면 농사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하여간 그런 농약 잔류물이나 그 다음에 뭐 항생제나 또 뭐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안전한 곳에 놔둬야 되거든요. 세포 안에 놔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 창고가 뭐냐면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게 비만이 되는 거죠. 64장은 유전자 변형 핫도그 해가지고 핫도그 소시지에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음을 화학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이다. 어디서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 시드니 미르비시 교수가 한 거죠. 소시지에 들어있는 성분은 식품 보존제인 질산염이 고기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며 이 물질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니트로사민을 많이 섭취하면 암, 특히 결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서에 썼답니다.
지금 결장암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직장암보다도 결장암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음식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살냐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65장은 이제 트랜스 지방의 모든 것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인분 음식량 증가, 신경 마케팅, 치밀하게 계획된 액상 과당 사용, 공장식 축산, 오염된 채소와 과일, 유독한 식품 보존료 사용,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업화한 식품 산업에 감춰진 이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수익이라는 재단 위에 우리의 건강이 희생당한다는 것이다. 트랜스 지방은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일 것이다.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트랜스 지방은 계속 허용된다. 이보다 더 나쁜 예가 또 있을까? 트랜스 지방이 왜 무섭냐 하면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지방들은 시스 타입인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지방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 세포막이 변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 안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막이 변질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도 마구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DNA를 변형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슬픈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인 게 저희 자랄 때 마가린이었죠. 마가린. 따뜻한 밥에 계란 하나 탁 깨서 넣고 마가린 한 숟갈 딱 떠서 먹으면 참 맛있었죠. 그게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암 환자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1960년대 중반 부분 경화유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는다. 식당 수가 부쩍 늘어났고 식당 주인들은 값비싸고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대량 구입했던 것이다. 1985년 부분 경화유 사용은 절정에 달했다. 감자를 튀기면 더 바삭하고 비스켓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초콜릿바는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 미국 음식의 40%의 부분 경화유를 사용했고 심지어 비타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에 들어갈 정도로 각광받았다.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업계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여기 이제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맥도날드에서 산 감자튀김을 실온에 두었는데 8주가 지나도 곰팡이 하나 쓸지 않고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했다. 이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서 이게 흡수가 될까요, 과연? 이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실험 결과 트랜스 지방을 섭취한 쪽이 살이 쪘고 불어난 살은 주로 배 쪽에 집중되었다. 뱃살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다. 카바나 박사는 결과에 무척 놀라워했다. 충격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들이 살찌지 않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용없었어요. 불어난 지방은 거의 배 쪽에 집중되었고요. 그렇게 계속 살이 찌면 곧바로 당뇨병에 걸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배만 볼록하게 나오신 남성분들 되게 많잖아요. 먹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는 나오게는 돼 있어요. 지방을 몸에서는 쌓아놓기 위해서. 좀 나오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무엇을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9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랜스 지방은 전립선암을 비롯한 여러 암과 각종 간 질환을 유발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이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66장에 그래서 이제 살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좀 무섭죠. 이게 뭐 아까 NAS에서 한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얘기예요. 67장도 느슨한 대책.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운다는 거죠. 왜 안 세우겠습니까?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에서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굉장한 로비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303페이지에 이제 69장이 시작되면서 패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패배했다는 얘기겠죠.
2002년 맥도날드가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소비자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감자튀김 1인분에는 평균 10.2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런 프랑스에서 정한 허용 섭취 권고량을 3배나 넘어서는 수치다. 지금도 아마 맥도날드에서 쓰는 감자를 튀기는 기름은 경화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뭐 전혀 틀리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05페이지에 돈은 옛날부터 모든 불화의 씨앗이다. 분분 경화유 덕분에 절약되는 돈이 얼마인데 업계에서 그런 권장을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한다는 거죠. 권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쓰지 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권장만 한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식품업계에서 절대 공개하려 들지 않는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다. 부분 경화유는 진정한 기적이다. 보존 기간이 길고 고온에 더 잘 견디며 튀김이 더 바삭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값이 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막 먹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많이들 감자튀김하고 한 끼 식사로 많이 애용들 하죠. 꼭 뭐 맥도날드뿐이 아니고 뭐 롯데리아도 뭐 있고 뭐 버거킹도 있고 많은데 항상 그 세트로 해서 감자튀김까지 식사를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8페이지에 이제 악순환의 악순환하였고 70장이 시작이 됩니다. 식품의 산업화는 우리가 몰랐던 몇몇 회사들에게 더 큰 이득을 안겨주는 혁명이다. 더 나쁜 것은 식품업계가 언론 조작과 광고 공세를 통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잘못 없다. 니들이 사 먹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뭐 브레이 박사는 전염병 학자 입장에서 여러 원인을 열거한 목록을 만들었고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래서 각종 호르몬을 비롯하여 섭취하면 살이 찌는 약품이 많다. 비만을 일으키는 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과학자는 브레이 박사뿐만이 아니었다. 버밍햄의 스콧 키즈 박사 역시 빅2 이론에 의문을 품고 다른 원인으로 몇 가지 약품을 꼽았다. 그러니까 약품에도 이게 굉장히 살을 찌게 하는 약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조심해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요. 조지 브레이 박사는 인체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을 통틀어서 독소라고 지칭했다. 끔찍한 사실은 지방세포가 독성 물질을 고스란히 축적하는 저장고라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포나 우리 혈액 안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데 보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전한 곳이 뭐다?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는 이유가 칼로리가 높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독소들이 많아서 독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지방을 계속 축적한다는 얘기죠. 브레이 박사는 지방세포에서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요, 같은 조미료 성분, 현대 농약에 많이 사용되는 농약에서 나온 화학물질 찌꺼기,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 각종 식품 보존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고서에 썼다. 특히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는 실험실에서 한 여러 건의 동물 실험 결과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임이 판명되었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SG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찐다는 얘기죠. 비만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312페이지에 71장 해결책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저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기농 식품을 먹은 첫째 날 저녁 대사산물은 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유기농 식품을 먹는 기간 내내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자마자 대사산물이 다시 검출되었다. 소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3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20명을 선발을 해서 유기농과 아니면 일반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 합니다. 아이들 소변에서 유기농을 먹는 그 순간에는 그런 대사 잔류물이 속에서 농약이나 이런 게 검출이 안 됐는데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식탁 위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이제 에필로그로 끝을 맺는데요. 우리 아이 밥상은 과연 안전한지
이 밥상은 엄마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엄마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해주는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바쁘고 뭐 아이들도 학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삼각김밥과 뭐 컵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 한 끼 정도는 주말에라도 엄마가 직접 좀 유기농을 사서, 물론 유기농이라고 해도 이제 오가닉 개념은 아니고 저농약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몸에서 독소를 빼주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